1950년 7월 6일 새벽이었습니다. 미 24사단 34연대 1대대 1중대장 오스본 대위는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맞으며 고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언덕 사이로 논이 있고 한가운데 철로가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곳이었죠. 건너편 언덕에는 2중대와 대대본부 지휘소가 있었는데 어둠 속이라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었죠. 통신이 안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유선은 설치하자마자 불통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어둠 속으로 통신병을 내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미 북한군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전차에 대한 소식도 들었기 때문에 500m 앞에 있는 교량을 막 폭파했습니다만 그 정도로는 적의 진격을 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천이 너무 좁았거든요. 오스본은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스미스 특임대를 박살낸 아주 불길한 전투가 다가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비가 참호를 물웅덩이로 만들어서 병사들은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급하게 보충된 몇몇의 고참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중대원들의 상태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벌써 이런 부대로는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참 병사들이 있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부대 상황을 보면 이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찾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내가 무슨 역할을 해도 소용없다, 제 살 길만 도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중대 상태가 그랬을 겁니다. 중대는 병력도 부족했죠. 전체 3개 소대, 화기소대 하나로 총병력은 겨우 140명이었습니다. 절반이 소총의 분해 결합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도 정말 한심했죠. 중대 화력이라고는 60mm 박격포 3문, 4.2인치 박격포 1문, 기관총 3문, 소대별로 BAR 한정, 탄약 200발, 병사 1명당 탄약은 80발에서 100발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BAR 200발이면 이게 몇 번이나 모르겠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수류탄이 중대 전체에 단 한 발도 없었습니다. 이 시간 남쪽 성완읍에 있던 34연대 연대본부에서는 연대장 러브리스 대령이 부사단장 바스 장군과 전황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조금 전에 스미스 부대가 붕괴했다는 소식을 막 전해 들었죠.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미군이 가지고 있던 무기로는 전차를 전혀 파괴할 수 없다는 소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전 연대, 아니 전 사단이 북한군 전차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이때 미군 지휘부에도 혼선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일본에 있던 부대가 출발을 하다 보니까 바스 장군이 부사단장 겸 사단장 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사단장 딘 소장이 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지휘체제가 뭐 좀 이상했던 거죠. 딘은 평택 안성 라인을 절대 사수해야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부터 구성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스 장군은 이것은 북한군 전력을 모를 때 내린 결정이다. 1개 연대 병력으로 지키기에 평택 안성 라인은 너무 넓다. 따라서 적과 접촉하게 되면 즉시 후퇴해서 천안에 집결해서 병력을 집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러브리스 연대장에게 전달했죠. 러브리스 대령도 혼란스러웠지만 바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딘 소장하고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그는 새벽에 적이 공격해오면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접촉하다가 즉시 후퇴해서 천안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역시 그날 새벽에 1중대 건너편에 있던 1대대장 아이레스 중령은 불안한 마음에 방어선을 시찰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대는 도로에 근접해서 도로 차단 임무를 맡고 있는 1중대 1소대였죠. 그는 1소대 진지를 시찰하고 그 뒤 비탈에 화기소대를 배치해서 최대한 1소대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한번 둘러봤죠. 병사들이 영 시원치 않았지만 1소대장 드리스켈 중위는 책임감이 투철한 장교였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포탄이 떨어져도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내친 김에 1중대 본부가 있는 서쪽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아이리스 중령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독일이 패전할 때까지 유럽에서 싸웠던 경험 많은 장교였습니다. 동성훈장도 받았어요. 그러나 이때 막 부임해서 대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연대장인 러브리스 대령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러브리스 대령도 온 지 2달밖에 안 된 연대장이었습니다. 어떤 부대든지 전투를 하려면 지휘관이 6개월 전에는 와야 되고
최소한 한 달 이상 그 자기들이 작전할 수 있는 지형을 관찰해야 하는데 이건 모든 게 뭐 2달, 하루 이렇게밖에 안 된 상황이었죠. 아이리스 중령은 자정 무렵에야 전날 벌어진 스위스 특임대의 전투와 운명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도 충격을 받았죠. 중대장들한테까지만 전하고 병사들에겐 전하지 않았습니다. 스미스 부대는 적에게 포위되더라도 후방에 있는 아군에게 시간을 벌어줘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4시간을 싸웠는데 그렇게 해서 벌어준 시간이 겨우 뒤에 있는 34연대 1대대 병사들이 참호 하나 8시간 뿐이었죠. 병사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건 고사하고 적의 전차를 파괴할 대전차 무기도, 박격포, 포탄도, 이 넓은 땅을 지킬 병력을 충원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스미스 부대가 싸우고 있던 7월 5일 하루 동안에 1대대 지휘소에는 부사단장과 사단장, 딘소장이 차례로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오자마자 와서 상황을 보러 왔을 뿐 별다른 지시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아이리스 중령은 불안했죠. 이것은 자기 대대가 북한군 전력 측정용 테스터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짧게 들은 정보에 의하면 북한군은 생각보다 강했고 미군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전날 스미스 부대를 쉽게 우회해서 포위 섬멸했어요. 그만큼 북한군 병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1대대도 충분히 우회, 포위 섬멸이 가능합니다. 아이리스 중령은 속으로 결심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곳에서 포위될 수 없다. 스미스 부대의 운명을 맞이할 수 없다. 이건 비겁해서 내린 결정은 아니었어요. 마침 이때 연대장도 같은 생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리스 중령은 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1중대 본부에 와 있었거든요. 당시 1중대가 주둔했던 지역은 지제동과 칠괴동 주변입니다. 이곳은 지금도 가운데로 철도가 지나가고 있고 일본 국도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로가 너무 좋아져서 송탄 교차로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새벽 5시경에 북한군이 전차를 앞세우고 진격해옵니다. 전차는 모두 13대였고 부대는 북한군 4사단 소속의 2개연대였습니다. 이게 사단이 공격한다고 해도 3개연대가 동시에 공격 안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군사 상식이니까 다 아시겠죠. 1개 연대는 뒤에 예비대를 있고 2개 연대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2개 연대가 공격해 왔다 그러면 이게 사단 규모의 공격입니다. 전차까지 동원한 1개 사단의 공격을 포병 지원도 없는 1개 대대가 고스란히 맞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시간 전에 교량을 파괴했기 때문에 북한군 전차들이 부서진 교량 앞에 섰습니다. 한 줄로 쭉 섰대요. 그리고 이제 상황을 봐야겠죠. 이거 뭐 어디로 건너가야 되나, 다리 상태가 어떤가. 그것을 발견한 아이리스 중령은 즉시 4.2인치 박격포 발사를 명령합니다. 가지고 있는 대대 화력 중에서 제일 센 포였어요. 전투에서 포병 화력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한 번에 뭐 전차를 격파하고 병력을 죽이고 이런 것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탄막을 형성해서 적의 진격을 저지시키고 병사들이 전투 준비를 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리고 포탄이 떨어지는 탄착점을 보고 그들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을 가르쳐줍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병사들이 호흡을 가다듬고 전투에 몰입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거죠. 참전 경험이 있는 병사들의 수기를 보면 다들 기다릴 때가 제일 무섭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전투가 막 시작돼요. 이때는 어떤 용감한 병사라도 심장이 정말 두근거리고 턱이 떨릴 정도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리고 미친 듯이 공포가 몰려옵니다. 그러나 정말 총알이 날아가고 포탄이 터지기 시작하고 전투가 시작되면 몰입하게 되는 거죠. 이 몰입을 통해서 공포를 극복합니다. 물론 죽었다 깨도 이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는 병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통의 병사들, 훌륭한 병사들은 이때부터 자신의 의무만을 생각하고 열중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짧을수록 훌륭한 병사예요. 이 과정에 적응해서 옆에 동료의 상태도 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병사들은 아주 훌륭한 병사들입니다. 이런 병사들이 많으면 훌륭한 부대죠. 그런데 이때부터 적의 포격이 떨어지고 내 동료들의 몸이 박살이 나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 거꾸로 공포와 충격이 다시 적에게서 오게 되는데, 한 번 전투에 몰입하면 이런 것도 이겨내는 게 쉬워집니다. 물론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붕괴되기도 하는데 좌우지간에 이런 충격에 굴복하지 않고 오랫동안 의무를 기억하고 동료들을 생각하고 전투 모드를 유지하는 병사가 훌륭한 병사고 훌륭한 부대죠.
따라서 이 포격이라는 건 병사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전투 모드로 진행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라 그러지? 전투 모드 장착, 뭐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걸 도와주는 배경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격이 강력하고 적을 압도한다는 느낌을 줄수록 그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미군들이 모든 전쟁에서 화력에서 우위를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날 전투에서는 미군 화력이 더 보잘것없었어요. 겨우 박격포에 의존하는 미약한 1개의 대대의 화력만으로는 진짜 언감생심이었습니다. 뭐 그래도 효과는 효과잖아요. 어쨌든 60mm보다는 4.2mm가 그래도 한 103mm 돼가지고 뭐 조금 포탄은 터지는 것 같으니까 대대장은 그런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박격포가 좀 떨어져도 전차는 끄떡도 안 하고 중요한 건 이 포격이 금방 그쳐버립니다. 계속 뭐 명령을 하는데 통신도 안 되고 박격포가 완전히 잠들어 버려요. 반면에 북한군 전차들은 즉시 상계에서 차폐진지를 차지하고 고지를 향해서 포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보병들은 양쪽으로 쫙 갈라지더니 1중대가 있는 서쪽 언덕, 2중대가 있는 칠계동 동쪽 언덕으로 접근해 오기 시작합니다. 지제동 언덕에 있던 1중대 2소대 부세도장이었던 콜린스 중사는 갑자기 포탄이 멈춘 데 화가 났습니다. 그는 훈장까지 받은 2차 대전 참전용사였어요. 그리고 거꾸로 북한군 포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병사들이 참호에 처박히기 시작합니다. 화력, 소리의 중요성을 알았던 콜린스는 이렇게 될 줄 알고 미리 엄포를 놨었다고 해요. 병사들 앞에서 이제 이걸 허세라고 해야 되나? 허세는 아니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 그때 다 민둥산이잖아요. 나무한 글 없어요. 야, 이 언덕 기가 막히다. 내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여러 곳에 싸워봤지만 이렇게 사격하기 좋은 시야는 처음 봤다. 그러니까 뭐 전투가 벌어지면 북한군이 산계에서 이제 언덕 능선도 올라올 텐데 이게 쏘면 뭐 쏘는 대로 다 죽는다. 그래서 전투가 시작되면 병사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제히 쏘기를 바랬죠. 일제 사격의 총성은 사전 포격과 비슷한 효과를 줍니다. 꼭 명중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보다 더 많이 쏜다, 강하게 쏜다, 열심히 쏜다. 이게 이제 화력 제압인데 사격과 총성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총이 전선을 지배하게 됐던 프리드리 대제 때부터 시행했던 명제입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도 아마 3편인가에 그 얘기 나올 거예요. 계속 쏴라, 사격에서 밀리지 마라. 그래서 중대장이 막 돌아가면서 애들 보고 쏘라고 고개 들라고 난리치잖아요. 여기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사격, 그래, 파이어 그랬겠지. 그랬는데 총성이 다다다당 하면서 뭐 언덕과 참으로 가득 배우고 울려 퍼져요. 이게 사실 적이 쏘는 총성보다 아군이 쏘는 총성이 훨씬 크게 들려요. 참호가 이럴 때 고마운 게 소리를 이렇게 모아서 퍼뜨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체면에 말려들어야 되는 건데, 아니 이게 총성이 정말 미친듯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는 거예요. 띵띵 틱틱. 총격 소리가 너무나 미약했고 이건 도리어 북한군에게 자신감만 더해줄 것 같았습니다. 고참 병사들이 참호 속에 뛰어들어가는 병사들 보고 그러면 안 된다, 고개 들고 쏴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주변에 총성이 미약하니까 이것도 안 먹힙니다. 콜린스 중사는 미칠 지경이 됩니다. 왜 안 쏘는 거야? 한편 아이리스 중령은 이때 급히 대대본부로 달려왔습니다. 이중대 상황도 비슷했고 대대장은 대대본부에서 지휘를 해야죠. 이때 본부에 있던 무전병으로부터 무리하지 말고 철수하라는 러브리스 대령의 메시지를 접수합니다. 자기 생각도 그랬죠. 그는 즉시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전투 시작한 지 30분도 되지 않아서 대대에게 철수 명령이 내렸습니다. 옛날에는 철수와 도주를 동의어로 취급했었어요. 그런데 철수와 도주는 같은 뜻이 아니죠. 그리고 철수냐, 도주냐, 괴멸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팀플레이입니다. 공황을 일으키면서 마구 도주하느냐, 서로 엄호하면서 빠져나오느냐의 차이예요. 이게 최악의 상황은 상대가 도주를 예상하고 미리 킬링존을 장악해 놓는 겁니다. 그쪽으로 달려가게 되면 뭐 그냥 끝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게 우리나라는 이 산하고 언덕이 많고 바위산이다 보니까 사계가 굉장히 좋아 보여도 가만히 보면 숨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폐, 엄폐할 때도 많고 산이 이게 많다 보니까 막 흩어져 도망가면 거꾸로 살아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성을 잃고 눈에 보이는 대로 뛰다가는 적군의 킬링존에 걸려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제가 그 한국전쟁 관련된 책이나 이런 수기들을 보면 특히 신병들이 이제, 왜냐하면 신병들은
딱 상황이 벌어지면 저쪽으로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병들이 그렇게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 한국 전쟁뿐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다 그렇죠. 따라서 군대는 철수도 잘해야 됩니다. 철수를 제대로 잘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작전 목적과 철수 기준이 장교들에게 사전에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대개 지휘관들은 철수하면 안 된다, 끝까지 사수해라 이렇게 명령하죠. 왜냐하면 이거 잘못 말해놓으면 애들이 미리 도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지휘관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통신이라도 확실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 사수 명령을 받았던 아니던 지휘관은 주변 지형을 충분히 숙지해서 적이 접근해 오는 방향과 어느 쪽으로 공격받을 때 어느 쪽으로 후퇴해야 된다는 후퇴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철수를 위한 단계적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미안한 게 있는데, 저는 군 장교 출신도 아니고 제가 직접적으로 전술 교본을 보고 공부한 적은 없어요. 어디까지나 전사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막 그 전술 교본도 막 보고 장교들도 교육하고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뭐가 좀 보충 설명을 하고 싶어도 그게 저를 기분 나쁘게 할까봐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드리는 기본적인 얘기는 제가 전사를 통해서 배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뭔가 좀 기능적인 부분이라든가 기술적으로 첨언할 내용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달아서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끔 제가 군인분들 만나면 나를 당신들보다 무슨 어떤 전투의 기술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아는 사람인 줄 자꾸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건 아닙니다. 전쟁사적으로 보고 이건 확실하다고 하는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때 34연대 1대대는 이 셋이 다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도 전혀 없었어요. 여기 도착한 게 7월 5일날 밤이었고 이제 하루 만에 전투가 벌어진 거죠. 새벽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북한군은 신속하게 접근해서 일선 참호에서 서로 마주보고 총격을 벌일 정도로 접근하게 됩니다. 1중대장 오수번대위가 이때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2중대가 먼저 빠지고 그동안 1중대가 엄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중대가 먼저 철수해버려요. 1중대는 1중대대로 서쪽에부터 3소대, 2소대, 도로에 1소대 이렇게 깔아놨는데 3소대가 먼저 빠지고 1소대가 맨 나중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나오는 건 1소대 뒤쪽에 있던 화기소대예요. 화기소대는 끝까지 박격포와 기관총으로 최대한 엄호를 해야죠. 그런데 철수 명령이 내리자마자 이런 거 없이 와 하고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화기소대가 제일 먼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중대장인가 소대장이 기관총 차였더니 벌써 저쪽에 가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병사들도 공황이 나서 무조건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달아나는 게 아니라 소총, 군장 마구 버리고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무전병은 무전기를 버렸고 나중에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수통조차도 가지고 있는 병사가 몇 명 안 됐다고 합니다. 이를 본 북한군 기관총 사수가 위치를 잡고 신이 나서 사격을 합니다. 병사들은 더더욱이 마구잡이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유럽 평원 같은 데였다면 기관총 한 멸에 중대원이 최소한 절반 이상 전멸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울퉁불퉁한 지형 덕에 그나마 희생이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병사들이 사방으로 마구 달아나다 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도로변에 있던 1소대의 철수 명령이 전달이 안 됩니다. 1소대는 철수한 줄도 몰랐다고 해요. 1소대 임무는 도로 차단이어서 제일 위험한 곳이죠. 전차가 내려오는 길목이니까. 실제로 전차가 나타났을 때 신병이 겁을 먹고 참호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전차에 깔려 죽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주변에 총격이 나고 공포가 극에 달했는데 북한군이 양측 고지를 먼저 점령했기 때문에 1소대가 오히려 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쪽 고지가 완전히 점령당하면 1소대는 그야말로 도가내든 쥐죠. 그런데 2소대, 3소대가 그냥 달아나는 바람에 1소대는 언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소대원들이 이상하다고 철수하자고 하는데 드리스켈 중위는 명령이 없으니 철수할 수 없다라고 끝까지 위치를 지킵니다. 그래도 좀 이상하니까 준비는 해야죠. 그런데 중위 생각에는 도로변에 병사들이 있고 병력의 3분의 1은 능선 쪽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쪽이 잘 보이지도 않고 지금 또 밤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병사를 보내서 그쪽 지역으로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거기 병사들은 2소대, 3소대 병사들이 도망가는 걸 봤으니까 같이 도망쳤겠죠. 병사가 돌아와서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중위 입장에서는 얘 말을 또 믿을 수가 있나. 그리고 또 부상병을 남기고 도망가실 수도 있잖아요. 이때 대부분 부상병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중위가 부상병이라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능선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벌써 북한군이 거기까지 왔죠. 중위는 북한군을 만나서 부상병들과 함께 사살됩니다. 이런 소대장이 훌륭한 소대장이긴 한데 이게 전쟁사 이렇게 기록을 보면 소대장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낙오병이나 부상병이 있다고 걔를 구하겠다고 갔다가는 소대 전체를 버리게 됩니다. 가끔 이제 후퇴하다 보면 식량도 없고 뭐 무기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용감한 병사들이 자기가 가서 찾아오겠다고 그래요. 아니면 낙오된 병사들 찾아오겠다. 장교들 기록에 보면 이럴 때 보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절반은 도망치는 애들이고 또 걔들이 가도 절반은 살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소대는 용감한 병사를 잃거나 비겁한 애들이 더 도망가게 방치해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는 죽고 나서나 팀으로 가야 되고 리더는 팀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됩니다. 일중대는 장비의 거의 7, 80%를 손실했다고 했습니다. 거의 포로 같은 모습이 되어 천안으로 왔죠. 이 꼴을 보고 어쨌든 전투를 한번 했으니까 연대는 일대대를 후방 지역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대로 돌리게 되죠. 병력 손실을 보니까 일중대는 140명 중에 40명이 사라졌습니다. 적은 손실은 아니었지만은 전투 양상에 비하면 적었다고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철수도 늦고 좀 더 오래 버텼더라면 아마 3분의 2가 사라졌을 겁니다. 후퇴 중에 두 가지 미스터리에 대해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멈춘 박격포와 미약한 총성의 비밀이죠. 당시 부대에 관측병이 1명뿐이었는데 첩매 포격을 하고 북한군 전차가 대응 포격을 했는데 그 포격이 근처에서 떨어져서 약간의 경상을 입자 이 관측병이 미쳐버렸다고 합니다. 진짜로 막 헛소리하고 막 진짜 완전히 미쳐버렸대요. 이렇게 되니까 아무도 관측을 못 해주니까 포가 멀쩡해도 포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관측병은 그 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천안까지는 살아서 왔다고 합니다. 소총은 거의 3분의 1이 발사가 안 됐습니다. 수입 불량, 조립 불량, 여기다 비 맞고 진흙이 들어가면서 전부 고장나 버린 거죠. 이런 병사를 데리고 어떻게 전투를 하고 조직적인 철수를 하겠습니까? 40명 죽은 것도 기적이죠. 이렇게 해서 딘 소장이 스미스 부대까지 희생하면서 사수하려고 했던 평택 안성 방어선이 7월 6일 하루 만에 붕괴해버립니다. 이제 다음 전투는 천안, 금강 북안, 금강 남안, 대전 방어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택 안산 라인 방어전을 살펴봤는데 사실 지금까지 하던 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전투를 이렇게 하다가 아마 한국전쟁보다 더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한 거는 훈련이 안 됐다, 작전이 잘못되었다 이런 추상적인 말로는 전투의 실상을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방식을 사용해 봤습니다. 제가 모든 걸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전체 계양을 살피는 방향으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더 크게 전략적 무슨 국제관계 뭐 이런 것도 살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저 전략적 문제에서 작전적 요소까지 넘나들면서 한국전쟁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간간히 전투의 분기점이라든가 전투의 실상을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런 미시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